13번째 25년 9월 14일 일요일 169페이지 조계산 순막 등단 50주년 개정판 조정래 대하소설 태백산맥 1 제1부 하나의 모닥불 해낸 조정래 작가 정신의 승리라 불릴 만큼 온 생애를 문학에 바쳐온 조정래 작가는 한국 문학뿐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뛰어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작가 정신의 결집체라 할 수 있는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은 20세기 한국 현대사 3부작으로 1,500만 부 돌파라는 한국 출판사상 초유의 기록을 수립했다. 4페이지 개정판을 내면서 선물이 되었으면 올해로 등단 50주년이 되었다. 반세기 동안 글을 쏜 그 세월이 언뜻 실감이 되지 않았다. 흘러간 세월 앞에서 의례껏 느끼게 되는 부담감이었다. 그런데 마침 출판사에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개정판 발간 의사를 표해왔다. 그것이 무상감을 요상감으로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해서 합의를 이루게 되었다. 태백산맥부터 펼쳐 읽기 시작했다. 왕관 후 31년 만의 일이었다. 아리랑도 한강도 다시 읽기는 역시 처음이었다.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 가면은 낯선 듯 새롭고 경이롭기도 했다. 다시금 퇴고를 하는 마음으로 손질을 했다. 그 작업의 결실이 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개정판을 정본으로 삼고자 한다. 2020년 여름 오대산 자연명상 마을에서 조정래. 조계산 순막 157페이지 6. 나라가 공산당 맹글고 지주가 빨갱이 맹근당께요. 201페이지 7. 그리고 청년단 246페이지 8. 2년 미전의 인간 291페이지 9. 문딩이 가시네. 팔자도 참 험하게 변했다. 356페이지 10. 암약 안외 399페이지 우리 문학이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해방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이 소설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여순 반란 사건의 진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작쟁의이다. 지주인 최씨, 김씨, 그리고 일본인 중도, 나카시마와 그 밑의 모든 소작인과의 대결과 갈등이야말로 여순 반란 사건의 본질이라고 파악하는 일은 우리 문학이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다. 지리산의 하중교나 영웅시대의 이동영이 지식인 출신이자 지수계층 출신이었다면 태백산맥의 주인공 염상진은 상놈 출신이고 소작인 출신이다. 우리 문학이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해방 40년의 기간이 필요하였다. 김윤식 문학평론가 168페이지 안동무 우린 이제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오. 염상진은 안창민의 안경알을 곧 뚫을 것처럼 매운 눈길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도수 높은 안경알 저쪽의 눈동자가 염상진의 눈길을 받아내지 못하고 아래로 굴렀다. 눈총다를 덮어내린 눈꺼풀이 발을을 경련했다. 너무 걱정 마오. 혁명의 성취는 투쟁 다음에 얻어지는 열매요. 염상민은 안창민의 손을 꼭 잡았다.
손이 남자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부드러웠다. 그건 그의 모든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물이었다. 그의 출신 성분, 성장 과정, 사상 배경까지 그 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대치와는 대조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염상진은 그에게서 하대치하고는 또 다른 애정을 느끼는지도 몰랐다. 가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안창민은 옹색한 자리를 피하려는 듯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염상진은 자기 손에 잡혀있는 안창민의 손가락이 꼼지락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시오, 안동무. 염상진은 소리 없는 한숨을 내쉬며 안창민의 손을 놓아주었다. 안창민을 당장은 그런 식으로 눌러놓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신도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라 대답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모른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것뿐이었다. 사태가 정확하게 파악되면 자신들의 행동 방향도 결정될 것이므로 안창민에게 어차피 알려야 될 것이었다. 안창민은 그에게 하대치만큼 소중한 존재였다. 안창민의 명석한 두뇌와 예리한 판단력은 하대치의 기민한 행동과 과감한 용기와 함께 그를 늘 든든하게 받치는 기둥이었다. 안창민은 염상진의 사범학교 후배이기도 했다. 염상진에게 3년이, 김범무에게 1년이 아래인 안창민은 두 사람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다. 그들 셋은 사회주의 이념의 마음을 안으로 뭉친 때가 있었다. 이미 과거의 흔적뿐이긴 했지만 고업들렉의 대주주 집안의 아들 안창민이 사회주의에 경도된 것은 순전히 염상진에 의해서였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교단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그만 끝내드려야지요. 형님한테 면목 없는 일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안창민은 졸업을 앞두고 염상진을 찾아와 이해를 구했던 것이다. 그때 이미 염상진은 농사를 지으며 적색 농민운동을 독립운동과 같은 맥락으로 밀고 나가고 있었다. 같은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면서도 그 선택은 달랐다. 염상진이 더 이념적으로 투철하고 안창민이 그렇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그건 인간적인 기질의 차이였다. 안창민은 체구부터가 선병질적으로 가늘게 생긴 데다가 마음마저 여렸다. 눈까지 나빠 안경을 끼었으니 그는 한결 허약해 보였다. 염상진이 곧잘 머리 좋은 것 하나 빼버리면 장타령하는 그랭뱅이 맛도 못할 거라는 좀 지나친 듯한 농담을 해도 그는 씩 웃고는 그만이었다. 그러나 염상진이 감상적 사회주의자라거나 관념적 사회주의자라고 비꼬면 그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도록 흥분을 하고는 했다. 안창민에게 홀로의 어머니가 소중했다면 염상진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도 결코 그만 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염상진은 평생을 숫장사를 하며 아들을 가르쳐 선장님 되기를 고대한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뿌리치고 농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 사람이 어찌 다 하나 같을 수가 있겠는가. 자네는 선생으로, 나는 농부로 최선을 다하세. 뜻이 같으면 결국 닿는 길도 같을 거니까. 염상진은 안창민의 교단행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다. 해방이 되고 염상진이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행동화시키면서 한 차례 감옥 생활을 그치고 뒤이어 쫓겨다니는 순환을 겪는 동안에도 안창민은 정치 회오리의 무풍지대인 국민학교 울타리 안에 안수해 있었다. 그렇다고 그는 코흘리게 들게 나비야 나비야나 가르치는
시상슬은 혼자 노릇만 것은 아니었다. 그는 수심 깊이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섬이었다. 그는 염상진이 피신해 있는 동안 읍내의 지하 조직을 움직여 나간 그림자 없는 손이었다. 그가 철저하게 움직여 있었던 것은 물론 염상진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는 물 위로 불쑥 솟아오른 섬이 된 것이다. 그의 느닷없는 변신은 우선 학교 선생들을 까무러치게 할 만큼 큰 충격이었다. 붉은 완장을 찬 그의 앞에서 선생들은 하나같이 전전긍긍했다. 특히 평소에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말해온 몇몇 선생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붉은 완장을 찼다고 해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말이 적었고 어떤 권한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의 태도가 오히려 선생들을 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선생들을 대하기가 영 기분이 찜찜해요. 그가 떫은 듯 입맛을 다시며 말했고, 그거 무슨 소리요, 안동무. 그 은폐수야말로 우리 조직의 탁월성을 입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염상진은 약간 언짢은 기색을 띠며 면박을 주듯 말했다. 그는 처형의 대창을 들지도 않았고 주변의 그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았지만 존재가 노출되고 말았으니 결국 후퇴의 대열에 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안창민은 고업들의 지주 안재윤의 하나뿐인 존재였다. 한 말까지 한뭐 행정의 중심을 이루었던 나간 거울에 대대로 뿌리를 내려온 안심은종은 그 빼때로나 재력으로나 우리먹기 큰기침할 만했다. 안재훈은 학문도 꾀는 깊었고 덕망도 갖추었지만 망국의 비움과 함께 날개를 잘린 새 신세가 되었다. 그는 말년에 망나니 아들로 속을 썩일 대로 썩이다가 화병을 얻어 제명을 다 못살고 죽었다. 그때 벌써 아들 안석규는 투전판을 들락거리고 주색에 빠져 재산의 반 이상을 날린 상태였다. 안재훈이 죽고 나자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졌다. 안석규는 방탕한 생활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마침내 전답 거의를 헐값에 팔아치워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것으로 안재훈의 집안은 겨우 논 30여 마지기를 가진 소지주로 전락했고 그때 자랑하던 안심은종은 덩달아 근동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망신을 감수해야 했다. 정적을 감춘 안석규는 3년이 미처 못되어 남원에서 객사했다는 소식이 바람에 묻어왔다. 안창민의 나이 13살 때였다. 그러나 안창민의 어머니 신씨는 그 정도의 재산이 남아있는 것을 천행으로 여겼다. 굳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신씨가 직접 논두렁에 나서게 된 것이 그때부터였다. 손수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몇 안 되는 자긴들을 독려했고 눈에 띄는 비를 뽑으려고 논의 예사로 들어간가 하면 새떼를 쫓으려고 있는 끝 소리치며 논두렁을 맴돌았다. 그런 신씨를 맨발치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쓰러운 듯 혀를 찾고 자긴들은 농사일에 성의를 다 바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신씨가 아들의 제의에 따라 편하지 않게 소장료를 낮춘 것은 안창민이 사범학교를 졸업한 직후였다. 결정적 시기라는 걸 무엇으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안창민은 안경알을 빛내며 냉담한 어조로 물었다. 무모한 감정적 행동이거나 일시적 기분에 좌우된 오판이 아니냐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었다. 그건 허약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른 안창민 특유의 예리함이기도 했다.
염상진은 그가 필요로 하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어물거릴 수도 없었다. 날 믿으시오. 큰일에는 비밀이 따르게 마련이니까. 그건 안창민에게 한 결정적인 거짓 발언이었다. 그러나 염상진은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안창민은 빨간 완장을 차게 되었다. 지난 4월 3일 제주도에서 혁명의 깃발을 올린 것은 그곳을 해당구로 하여 남조선의 단독 정부 수립 음모를 분쇄함과 아울러 남조선 전역의 해방을 성취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공하는 화력으로 무장한 군경이 계속 투입된 것이었다. 화력의 열세와 사방이 바다로 차단된 악조건 속에서 전사들은 벌써 7개월에 걸친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었다. 이번에 혁명의 깃발을 떠올린 여수 주둔 14연대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로 파견될 뿐이었다. 지구별로 투쟁 개시하라. 지령은 언제나 간단 명료했다. 그 어떤 설명이나 해설이 붙지 않는 것이 지령의 본 모습이었다. 첫째, 전라남도의 일부인 제주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남 전역을 해방구로 설정한다. 둘째,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투쟁을 적극화시키고 아울러 적의 화력을 분산시켜 제주도 전사들의 투쟁이 용이하도록 유도한다. 염상진이 지령을 통해서 요추해낸 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요추일 뿐 당의 공식적 운명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거미줄이 얽힌 순막의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던 염상진은 고개를 떨구며 유 한숨을 쉬었다. 한번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말 것을 신조로 삼고 있으면서도 안창민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이 자꾸만 후회로 되살아올랐다. 자신의 오판이나 그의 말을 봉쇄하기 위해 한 것이선 문제가 아니었다. 완전 파괴되다시피 한 읍내 조직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일이 난감했다. 읍내에는 이제 미온적인 세포 맷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경찰의 색출 작업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안심할 수가 없었다. 안창민은 노출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보다 더 완벽한 거점은 없었을 것이다. 매후의 진을 쳐두어야 했던 것인데 염상진은 다시 진득한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꺼냈다. 염상진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는 공중에서 수상의 몸짓을 지으며 빠르게 자취를 감축하고 있었다. 순간순간 변하는 그 몸짓의 유연함은 다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게 했다. 그렇다. 자신이 살아온 지난 몇 년 세월이 저와 같았고 앞으로 살아내야 할 세월도 저와 같이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이다. 이놈아, 사람 한시상 사는 것이 또 갱물 흐르디기 하는겨. 큰 물줄기 따라감수로 지 모같이 딱 잡고 앞만 보고 애써 살아가자면 신압으로 풀리게 돼 있는겨. 무식한 애비 말이라고 귀뚱으로 듣지 말고 얼렁 맘 고쳐 묵어. 이 애비야 암시랑 않다만 처자적 생각해서 맘 고쳐 묵고 선상질이나 열심히 하란 말이다. 이놈아, 선상님 지체문 하늘에 별 딴 것이지 물도 바래는겨. 애비 말 듣고 있는겨? 아버지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애석해하는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기대가 허물어진 아버지의 낭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능히 헤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길이 잘못 잡힌 글 물줄기를 따라 흐르는 한 방울의 물의 길을 거부하는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보다 우선했다. 선생님 지체면 하늘이 별을 딴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만족스러운 성취욕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기도 했다. 종에서 선생으로 이 신분의 변화는 아버지에게 천지개벽이나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그것도 아버지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룩한 것임이라. 염상진의 아버지 연무칠이 지주 최씨네에서 꼴모슴살이를 벗어나 읍내의 숙각에 취직한 것이 16살 때였다. 연무칠의 아버지는 나간불이 도 최씨네의 가복이었다. 국법에 의해 노비제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자유연목이 되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노비들이 그렇듯 연무칠의 아버지도 경제적 독립을 꾀할 수가 없었다. 노비 문서만 불살라졌을 뿐 생활 조건은 예나 다름이 없었다. 물론 법에 의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소작농으로서의 자립경제를 도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땡전 한 입 없는 신세로 어디로 거주를 옮길 것이며 이미 소작을 붙이고 사는 자기들은 또 농지가 줄어들까봐 급급하는 판에 소작인들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전생 소작을 얻게 되는 경우는 주인이 그동안의 노고와 정리를 생각해서 소작 나가 있는 농토를 재소송해서 마련해 주는 것이었다. 어느 만큼 마음을 쓰는 지수들은 다 그런 방법으로 거느렸던 가복들의 생활 대책을 세워주었다. 그런데 연무칠의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그런 주인을 만나지 못했다. 나간과 고업들의 그 넓고 비옥한 농토는 그이가 세성씨의 소유였다. 윤씨, 김씨, 최씨가 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최씨네가 인심산악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자기네의 타작마당에 지수가 직접 나서는 것이 바로 최씨네였다. 연무칠의 아버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알았을 뿐 주인 앞에서 입 한 번 뻥끗해 보지 못했다. 그렇다고 최씨네를 박차고 나가서 세경받는 무슨자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모슴살이 세경을 받아가지고 식속을 목구멍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도리 없이 최씨네에 눌러앉아 문서 없는 가복 노릇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 소작농의 생활이 이제 아무리 팍팍하다 한들 어찌 가복의 신세에 비하랴. 비록 제 소유는 아닐망정 처자식 먹일 농사를 손수 짓는 것하고 새끼 밥 근근히 얻어먹자고 온 식구가 종지를 하는 것하고 어찌 비교가 되랴. 연무칠의 아버지는 세상 살 맛을 잃고 먼 길을 뽑아내는 것 같은 짙은 한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날로 달로 개명해가는 시상이니께 농세만 짓고 한평생 살라고 거들마로 예비가 산 시상하고 네가 살 시상하고는 생판 달벌 것인께. 눈을 감기 전날 연무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다. 연무칠이 숙각의 배달원으로 취직을 한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그 말을 좇아서였다. 배운 도둑질이라고 연무칠이 숫 행상을 나선 것은 배달원 생활 6년 만이었다. 나이가 들기도 해서였지만 그보다도 그동안 읍내 바람에다가 장사물을 먹은 탓에 지게 목발을 두들기던 옛날의 연무칠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맹무식이었던 그는 계산법을 완전히 익히고 있었고 서툴기는 했지만 숲 하나를 굴릴 줄도 알았다.
숯을 많이 쓰는 일본인들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다 보니 어지간한 일본말은 다 알아들었고 쉬운 말은 척척 해낼 정도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무칠의 사람됨을 달라지게 한 것은 장사 물리가 트이면서 함께 눈뜨게 된 이제의 방법이었다. 외상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절대로 외상을 주지는 말라고 시작되는 몇 가지 조항은 연무칠을 차돌맹이처럼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세상을 대하는데 밤송이 같은 경계의 촉수를 갖추게 했다. 일전을 보고 물밑으로 50리를 기어라. 하루에 10전을 벌기로 작정했는데 9전밖에 못 벌었으면 굶고 11전을 벌었으면 1전 어치만 먹어라. 한번 수중에 든 돈은 이문을 물고 들어오지 있는 이상 절대로 내놓지 말아라.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10번 밟으면 100번 밟히는 신용을 해라. 돈을 빌려주지 말고 차라리 마누라를 빌려줘라. 쌀이대를 엮어 만든 숯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행상을 다니는 연무칠의 가슴에는 그런 말들이 비석의 비문처럼 새겨져 있었다. 연무칠이 행상으로 나선 것은 가게를 세낼 만한 돈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었지만 매물인 숯을 구하는 과정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팔면서 이윤을 높이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 숯가마에서 직접 물건을 떼오는 것이었다. 연무칠은 망설일 것 없이 오금제를 넘어 쪽에 산 숯가마를 찾아갔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돈을 낸다고 숯을 아무한테나 파는 것이 아니었다. 철저한 판매 조직에 의해 중간 유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70리 산길을 걸어온 것이 억울해서 연무칠은 빈지게로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숯쟁이를 붙들고 고고한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액을 하다시피 했다. 그런 연무칠의 마음에는 제 아무리 엄하게 단속을 한다 한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숯 너머 가만히 뒤로 못 빼내라 하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다. 왔다 참말로 젊은 사람이 징상스럽게도 찔기네이. 갱년만 먹고 살았는가? 칡부랑국만 먹고 살았는가? 어찌 그리 찔기단가? 숫쟁이는 숯검정이 범벅이 된 얼굴로 질렸다는 듯 염소 웃음을 웃었다.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할 징기인 목숨땀새 요리 찔겠는 같구만이라. 말도 정사요수시외. 어쨌거나 내 동상 같은 젊은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그랬상께 살짝 해주는 소린디. 나는 불이나 떼고 물구녕이나 맞고 험시로 사는 아무 쉼도 없는 사람이고 고 찔긴 맘으로 저 아래 서남사 조지스님을 찾아가 보더라고. 조지스님 맘에 들었다함은 그까지인커 숫서너 가만히 없기는 손바닥 뒤집기요. 엔동가 벤동가 하는 일본 놈도 조지스님한테는 괭이 앞에 생쥐 새끼니께. 그래서 성걸음으로 조지스님을 찾아갔고 대웅전 앞들에서 조지스님을 맞닥뜨리자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리며 넉주 큰절부터 올렸던 것이다. 그리고 온몸의 피가 말라붙는 마음으로 찾아온 경위를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연무칠의 양쪽 귓가에는 침 찌꺼기가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주지 스님은 얼굴을 약간 내리고 눈을 올렸던 험한 모습으로 연무칠을 쳐다보며 뜻모를 소리를 길게 내리고 있었다. 스님의 그 눈길이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훑고 있는 것만 같아 연무칠은 꼼짝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하다면 오늘만 달라는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쭉 달라는 것인가? 마침내 스님이 물었다. 살아갈 방도가 따로 없는 몸이리 조지 스님께서 지를 잠 띄워주십소서 하는구만요. 하면 매번 지게로 숯가마니를 벌게 옴내까지 전하려 갔다는 말인가? 조지 스님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저으며 눈을 반쯤 내려감았다. 스님, 조지 스님, 질만 띄워주심사 그것이야. 지심으로 하는 일인데 어찌 못하겠는가요? 질만 띄워주시시오. 연무칠은 곧 장삼자락을 붙들 것처럼 몸이 달아 있었다. 이것도 다 부처님의 인연일시. 내 엔도한테 양해를 구할 것이니 어디 해보도록 하게나. 연무칠은 한 행보에 숫새까마니씩을 쥐고 오금제 가파른 산길을 넘기 시작했다. 조지 스님의 도움으로 숯을 생산가에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문이 컸다. 그러나 왕복 140리의 도보 운반으로 물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목돈을 만지기는 어려웠다. 연무칠은 지치지 않았다. 1년, 2년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고 연무칠은 20년이 넘게 오금제를 넘나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아들 둘, 딸 셋을 낳아 길렀다. 그리고 서남사 주지 스님이 세상을 떠났다. 다비가 끝나고 사리를 거둘 때까지 오로지 속인 옷을 입고 설겨운 것은 연무칠 뿐이었다. 숫장사는 아무래도 한겨울을 대목으로 해서 늦가을부터 저봄까지 미처 반년 장사가 못되었다. 그래서 연무칠은 여름 한철은 참나무를 쳐내는 산판에서 품을 팔았다.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숯을 구워내기 위해 버리는 산판이었다. 식비를 제한 품삯이 품삯이 숫장사가도 나을 리가 없었지만 7 식구 호구를 위해서는 잠시 인들 손을 쉴 처지가 아니었다. 호구만이 아니라 사내 자식들은 가르쳐야 했으므로 돈이 되는 일이라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형편이었다. 사실 20년이 넘게 숫장사를 하면서 연무칠은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장사 대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오금제를 놓다가 눈길을 헛디뎌 지게를 진 채로 계곡으로 굴러 눈구덩이에 처박히기가 몇 번이었고 폭설을 만나 길을 얼어 죽을 뻔도 했고 길을 질러가려고 저수지 얼음판 위를 걷다가 한가운데서 얼음이 뿌지직 갈라지며 내려앉는 바람에 물귀신이 될 뻔도 했다. 쉬운 말대로라면 그때도 숯을 3 가만이나 진 지게를 후딱 벗어 던졌으면 물에 빠지는 것은 면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그런가. 그 숯값이 얼마며 그 먼 길을 얼마나 애쓰고 지고 왔는데 벗어 던진단 말인가. 물에 빠질 때 빠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곰 같은 염소방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막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더욱이 큰아들 상진이를 사범학교에 진학시키고부터는 그를 대하는 읍내 사람들의 태도가 완연히 달라졌다. 연무칠의 이름은 법장이나 경찰서장 부럽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큰아들 상진이가 자랑스러운 것만큼 연무칠에게는 두통거리가 있었다.
작은 아들 상구로 하여 속을 썩였다. 상구 영무치 쌍사 큰아들이 혀에 착착 감기는 조청이라면 작은 아들은 목구멍에 갈린 가시였다. 작은 아들은 수학교를 졸업시키자마자 옆구리에 끼고 장사나 착실히 가르칠 심산이었다. 그런데 미꾸라지처럼 쏙쏙 손 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할 뿐 영 말을 들어먹지 않았다. 물론 무작스럽게 패기도 여러 차례 했지만 한번 비뚤어진 심성은 바로잡아지지가 않았다.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어찌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었는데 또 연무칠은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봉건 사회의 세습제와 유교 전통의 불문율인 장자 랑스 제일주의 인습을 연무칠은 미련하도록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다. 두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무칠은 장남과 차남의 위치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모든 것이 장남 본위, 장남 우선이었다. 차남은 상대적으로 무시 묵살이었다. 둘이 다투어도 작은 아들이 쥐어박혔고 명절에 쑥떡 하나다로 큰아들이 더 먹었고 가뭄에 콩나듯 닭을 잡으면 통집은 오래 장남 차지였고 그러면서도 자질구레한 심부름은 다 작은 아들에게 돌아갔다. 상구는 형 상진이가 그 쫄깃쫄깃한 닭똥집을 소금에 찍어 야금야금 먹는 것을 손가락을 물고 멍하니 바라보다가는 끝내 저 문딩이 같은 새끼가 팍 뒤져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속으로 욕을 퍼대고는 했다. 차남 상구는 수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부모 앞에만 서면 목을 꼬아박고 두 팔을 지켜들며 옆걸음을 치는 주눅든 방어 자세를 취하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슬슬 눈치를 보며 배달았고 혈색 없는 얼굴로 통 입을 떼지 않았다. 형이 줄곧 1등을 하는 데 비해 동생의 성적은 말이 아니었다. 어떤 일의 기억은 형보다 더 초롱초롱한데도 공부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다. 상구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상급 학교를 갈 수 없게 된 다음부터였다. 역전이나 차부를 얼쩡거리면서 말패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다. 이러다간 새끼 하나 버리겠다 싶어 더 늦기 전에 길을 잡기로 작심한 연무칠은 작은 아들을 붙들어 멱살을 틀어주고 집으로 끌고 갔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내타작을 놓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몇 차례 더 매를 들었지만 그럴수록 나빠지기만 했다. 연무칠은 작은 아들을 버린 자식 취급하기로 해버렸다. 그렇게 되자 큰아들에게 마음이 더욱 쏠려갔다. 사범학교를 나와 떡하니 수학교 선생님이 되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벌떡거려 연무칠은 숨을 쉬기가 거북할 지경이었다. 선장님 아버지가 되어 대접도 받고 그 지긋지긋한 고생에서도 벗어났고 연무칠의 달리단 꿈은 끝이 없이 펼쳐져 나갔다. 그의 생각은 오로지 두 가지에 집착해 있었다.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과 장사를 통해서 갖게 된 돈의 효능에 대한 신뢰였다. 그것을 큰아들이 한꺼번에 해결하게 될 것이라는 고 그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연무칠이 세상을 떠난 것은 큰아들이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 다음이었다. 그는
눈 가장자리에 지저분하게 눈곱이 끼어 1년 내내 비실비실하더니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두 아들놈이 불쌍한 염소방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큰아들은 사범학교를 좋은 성적으로 나오고도 선생을 마다하고 농사일을 시작했고